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이제 쭉 발췌 낭독과 이제 제 의견을 약간씩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놓아버림 11장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이냐? 저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 장소가 됐건 대상이 됐건 감정이 됐건 어떤 것에 대해서든 저항이 없어지는 거고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고 싶고 혹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르고 싶거나 표출하고 싶은 욕구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면 될수록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 저항을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겠죠. 표면적으로. 하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죄책감과 또한 그 대상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임은 곧 저항을 놓아버리는 것. 저항을 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꾸고 싶어하는 것, 피하고 싶어하는 의도 자체를 놓아버리는 거고요. 그 의도의 밑에 있는 욕구,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는 누군가 대상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싶고, 조절이라기보다는 조정입니다. 컨트롤. 내가 연극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러한 욕구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놓아버림으로 해서 우리는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이제 그 모든 상황이 그 감정, 그 대상, 그리고 어떤 장소가 됐건 그 무엇이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완벽함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떠한 꽃이라고 하면요, 꽃이 피는 과정이 있겠죠. 하지만 새싹이 터서 이렇게 움이 트기 전에 꽃을 보더라도 혹은 움이 터서 조금씩 피어가는 꽃을 보더라도 만개한 꽃과 같은 일체성으로 완벽함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가 완벽한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성으로 봤을 때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존재의 이유가 100%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과정에서 바라보게 되면 맥락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하려면 맥락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논리라고 해도 되고, 어떤 맥락에서 지금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이 대상이 나한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대상이나 이 상황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받아들임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의 수준에서 이제 그 지금 여기의 존재 자체를 나의 배경이나 내 환경이나 만나는 대상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없어지면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오늘은 12장 사랑에 대해서 발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사랑. 사랑의 수준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대하고 관대하고 보살피고 다정하고 변함없고 너그럽다. 사랑은 보호하고 협력하고 희망을 주고 전체를 보고 자애롭다. 또한 사랑은 따뜻함, 감사, 공감, 겸손, 완성, 진정한 시각, 순수한 동기, 상냥함 등이 특징이다. 사랑은 존재의 방식이다. 사랑은 사랑을 가로막는 것을 항복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다. 사랑은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존재의 상태다. 사랑은 항복의 길을 통해 우리가 되는 것이다. 사랑은 다음과 같은 의문과 함께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다.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당신에게 어떻게 위안이 될까? 당신이 무일푼일 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당신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당신을 어떻게 위로할까? 사랑하는 상태는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일상생활 속의 사랑. 사람은 누구나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을 베풀어 세상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이바지할 기회가 있고 이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돌본다. 생명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유는 우리도 그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수면 위 잔 물결처럼 모든 선물은 준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내가 타인의 어떤 부분을 굳건하게 해주면 실제로는 자신의 같은 부분이 굳건해진다. 사랑을 기꺼이 주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사랑에 접속하는 법을 모른다는 점이다. 사랑은 사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 존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어린 소녀는 아빠가 가르쳐준 동요를 외운다. 80년 뒤에도 그는 그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다. 동료 선원이 죄다 멀미를 하자 해군 병사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극심한 태풍을 뚫고 배를 몬다. 환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의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엄마는 아이의 설사 묻은 바지를 빨며 말한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어쩔 수 없었잖니? 아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끓여준다. 강아지는 문 옆에서 주인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든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 가르랑거린다. 새는 노래하듯 지저긴다.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애인이나 연인 사이에 존재하는 로맨틱한 감정을 떠올린다. 그러나 로맨틱한 사랑은 일생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개인적이고 로맨틱한 사랑 외에도 사랑의 유형은 많으며 다양한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 있다. 애완동물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자유와 목표, 나라에 대한 사랑, 소질에 대한 사랑, 창작에 대한 사랑, 착한 성품으로서의 사랑, 열광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 의욕을 일으키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 친절로서의 사랑, 관계의 핵심으로서의 사랑,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같이 집단 에너지로서의 사랑, 감탄하는 사랑, 존경하는 사랑, 용맹으로서의 사랑, 단짝 급우, 동료, 팀 동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유대감으로서의 사랑, 충성심으로서의 사랑, 애착으로서의 사랑, 소중히 여기는 사랑, 자기희생적인 모성으로서의 사랑, 헌신하는 사랑 등이 있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장관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다. 경험상 맞는 말이다. 사랑에 대한 저항을 모두 항복하고 사랑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릴 때 세상은 장관을 이루는 사랑으로 빛난다. 이 광채는 사랑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사랑은 치유한다. 사랑은 치유를 쉽게 일어나게 하고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사랑에서 나온 행동을 목격하고 한순간에 마음이 바뀐 오리 사냥꾼의 실화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는 취미 삼아 종종 오리 사냥을 했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중
의뢰하던 대로 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방아쇠를 당겼고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친 오리의 짝인 암컷이 곧장 날아 내려오더니 자기 짝을 날개로 덮어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랑을 보고 사냥꾼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 결코 다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 또한 사랑의 에너지 장 속에서만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는 해주지 않을 일을 내게는 해준다. 굳이 기적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인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해진다. 사랑에는 변모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겁을 집어먹고는 자기들에게 속셈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겁내고 의심한다. 사랑하는 상태는 에너지를 내뿜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존재 방식이다. 사랑하는 상태는 저절로 일어난다.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사랑은 소리 없이 모든 상황을 변형시키는 에너지다. 이 말은 곧 지극히 못된 사람도 우리와 같이 있으면 갑자기 타인을 용서할 마음이 든다는 의미다. 바로 눈앞에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노를 놓아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애한테 열받을 이유가 없네요. 너무 어려서 뭘 모르니까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두둔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사랑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사랑의 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준다. 한편 사랑의 일면인 용서를 통해 삶 속의 일을 은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미성숙했을 때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한다. 자신의 에고나 왜소한 측면을 작고 귀여운 아기곰처럼 보면 도움이 된다. 아기곰은 나쁜 녀석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곰을 미워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에고는 뭘 모르는 작고 귀여운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왜소한 측면을 초월하는 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에고를 부족한 것으로 볼 뿐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랑의 에너지 장 속에 있으면 사랑에 둘러싸이고 감사가 일어난다. 삶에 감사하고 삶의 모든 기적에 감사한다. 개와 고양이에게 감사한다. 애완동물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친절과 보살핌, 배려, 사려에서 나오는 타인의 행동 모두에 감사한다. 일체성. 의식의 상태가 진보하면 모든 존재가 새로운 의미를 띈다. 만물의 겉모습보다는 만물의 내적 존재 상태와 본질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지각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을 넘어서 존재한다.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진동 상태에서 사랑은 개인과 그 나머지 우주를 절대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만물과 완전히 일체인 상태를 경험한다. 이 상태에서 만물의 완전한 일체성은 세상 속에서 자아가 갖는 평범한 인식보다 현실감이 큰 것으로 심오하다라고만 묘사할 수 있다. 이런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외부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습관과 행동이 전과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더 이상 충동적이거나 강박적이지는 않다. 그다지 힘들지 않게 그만두거나 달라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에 직업상의 큰 변화를 포함해 생활 방식이 갑작스럽게 달라질 수도 있다.
내적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관심사와 시야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더 큰 차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묵상이나 관상, 예술, 음악, 신체활동, 독서, 저술, 가르치는 일, 목표가 유사한 영적 집단에 참여하는 일 등을 통해 그러한 차원에 몰입하기도 한다. 이제 놓아버림은 더욱 자연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내적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지속된다. 이 현상은 아주 심오한 수준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이상하게도 크나큰 내적 혼란과 투쟁이 뒤를 잇기도 한다. 이렇듯 강렬한 내면 수행의 시기가 오는 것은 더 이상 부정성을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의식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의식의 가장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 내지 자아 개념이 생기는 근원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 끊임없이 항복하는 시기가 오래 이어진 뒤에 깊은 평정과 평화라는 큰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예로 알 수 있다. 나는 멈추지 않는 환희의 상태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깊은 통로에서 생겨난 갈등을 알아차렸다. 갈등을 직시에 완전히 경험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때의 지배적 상태는 갈등적으로 부여되는 고도의 에너지가 아주 많은 것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올라오게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었다. 갈등은 꼬박 열흘간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갈등을 끊임없이 항복하면서 다른 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접근법을 썼다. 한동안은 내면의 갈등이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이전의 항복 과정 경험으로 보아 계속 놓아버림만 하면 조만간 느낌이 모두 바닥날 것이 확실했다. 임시로 숲 한가운데 작은 오두막집으로 거처를 옮겼더니 집중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항복 과정을 심화할 수 있었다. 그러자 갈등의 근원이 깊어지면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감정이 최대한의 강도로 발생했다. 내면에 엄청난 혼란이 왔고 때로는 극도의 고통과 절망에 가까운 상태가 닥쳤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과정의 흐름에 장애가 없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자 마침내 구덩이의 밑바닥에 이르렀고 암담한 절망이 압도적인 강도로 발생했다. 그런데도 다 괜찮을 것이라는 알미 있었다. 절망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항복하기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절망에 대한 모든 저항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놓아버렸다. 절망이 즉시 사라졌다. 압도적이었고 견딜 수 없었던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평화가 있었다. 이 평화는 정도가 무한하고 기이하게 강력하며 전적으로 난공불락인 것이었다. 심오한 정적이 내면에 감돌았고 시간에 대한 지각이 완전히 멈추었다. 시간 대신에 현상들이 일으키는 움직임만 존재했다. 다음 날에도 경험은 계속되었고 사실 훨씬 강했다. 예, 이렇게 발췌 낭독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장을 낭독해 드리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공명한다는 겁니다. 공명한다는 거. 나의 에너지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공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에고를 만나면 나는 그 에고에 흡수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보면 이렇게 뭔가를 계속 비판하고 이렇게 화내고 욕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에고적인 면에서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에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생각이 나라고 믿는 거죠. 나의 한 면이라고 믿는 거. 이런 상태에서 봤었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 즉
그 에고적인 입장이 강한 사람이 흡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악한 정도가 더 심한 사람한테 악한 정도가 더 적은 사람이 흡수당하는 거죠. 쫄개같이요. 에고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선 지금 이런 부분이 다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노에 차 있을 때 어떤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분노라고 하는 게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분노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낮은 에너지장, 무력감, 슬픔, 좌절, 공포, 이러한 수준에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분리감입니다. 분리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내 생각을 내 것이라고 믿을 때 나는 세상과 타인과 단절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소유격을 붙여서 나의 생각이라고 했었을 때 그 생각에 대해 이제 방어적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생각이 틀렸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 그쪽으로 흡수당하는 거죠. 그 안에도 분노와 죄책감과 수치심이 깔려있고 무력감도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과의 동일화가 깨지면 에고도 깨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의 동일화가 깨지는 과정을 이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님은 항복 기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놓아버림, surrender. 이 언어적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언어, 예를 들어서 저항, 놓아버림, 항복하기. 저는 항복하기라는 단어가 처음에 약간 낯설었어요. 저항감도 생기고요. 왜 항복을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저항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에고의 작용인데, 이 언어적인 부분은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항복이 편하면 항복을 받아들이고요. 영어로 서렌더가 편하면 나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서렌더 상태로 가겠어, 이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스스로 각인을 시키시면 되죠. 편한 언어로. 언어는 사실 한계가 있고 언어로 모든 것을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표현하는 실제가 중요하죠. 그 실제를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지식은 경쟁 구도에서는 굉장히 쓸모가 있지만 전체성으로 가는 이 평화의 구도에서는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정도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계속해서 쌓는다고 해서 지혜에 이를 수 없듯이 우리가 에고를 키워간다고 해서 평온의 상태, 즉 나의 현존의 상태, 실존의 상태, 나의 원래 자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아왔던 나의 에고의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것을 항복하든지 내려놓든지 포기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